네,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원격 수업은 한동안 없을 줄 알았는데 수능 전에 방역 관련해서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이 또 실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2시간에 걸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이 원격 수업에 나가게 될 단원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8단원 국어의 어제와 오늘 중에서 두 번째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는 아마 첫 번째 중세국어가 아직 다 안 끝난 학급도 있을 수 있어요. 요 학급들은 선생님이 다시 등교를 시작하게 되면 못 나간 부분을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줄 거니까 선생님하고 원격 수업하는 기간은 요 두 번째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요 소단원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나눠준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그 프린트를 일단 먼저 해서 문법적인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프린트를 학교에서 받았는데 가져오지 못했다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과목별 게시판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프린트 1쪽부터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의 명칭이 보시는 것처럼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문법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중세국어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소단원은 현대국어에 대해서 다시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문장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현실에서 문법적으로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문법적으로 맞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현실에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표현들 몇 가지를 골라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될 것들이 높임 표현이나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 이런 것들을 배워보게 될 건데요. 자, 일단 높임 표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 우리 국어는 높임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중세국어 할 때도 중세 때의 높임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웠었는데요. 현대국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높임법이 여전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높임법은 나와 대화 나누는 상대방 그리고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따져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을 높여야 될 대상인지 그리고 그 대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높여야 될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문장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대화 나누는 상대방 또는 문장에 나오는 인물이 높임의 대상의 여부인지를 따져봐서 실현되는 높임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밑에 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상대 높임법부터 보겠습니다. 용어 자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와 대화 나누는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나와 대화 나누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인데요. 자, 나와 대화 나누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 대화 나누는 이 상황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과 대화 나누는 상황이 격식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격식 따지지 않는 좀 자유롭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높임을, 낮춤을 사용하는 것들이 다른데요. 자, 격식적인 자리는 말 그대로 약간 공식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격식체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고 자유롭고 좀 이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친근한 이런 표현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격식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춤의 헤라체부터 헤라, 좀 더 올라갈수록 하게, 하오, 하십시오체로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형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비격식체는 이 문장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문장이 끝나는 부분이 종결 부분이 해체는 낮추는 표현이고요. 해여체는 두루 높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든다면 상대방하고 편하게 대화한다.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다. 그러면 편하게
이거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높여야 된 대상이다. 근데 편한 자리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자리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자리다. 그럼 문장이 끝나는 부분이 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낮춤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자, 이것 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이것 좀 해라. 조금 더 올려야 되면, 이것 좀 하게. 좀 더 높여야 되는 대상이면, 이것 좀 하오. 더 높이면, 이것 좀 하십시오. 이렇게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의 높임의 관계를 따져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체 높임은 여러분들이 객체 높임이랑 좀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게 좀 편한데요. 주체와 객체, 우리가 주객이라고도 하죠. 주체와 객체. 주체는 말 그대로 서술어서의 주체입니다. 즉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객체는 객체입니다. 객체는 뭐냐?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주체와 객체를 정확히 구별하시고요. 그러면 주체 높임이 일단 어떻게 실현되느냐? 주체 높임에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밑에 나오는 예처럼 어머니께서 우산을 빌려주시다. 이렇게 시를 넣죠. 근데 우리가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높여야 되면 주시다. 이렇게 시를 넣습니다. 이때 시가 이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선어말 어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선어말 어미 말고도 주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수한 어휘를 써도 돼요. 이때 특수한 어휘를 쓴다는 것은 언어의 어휘의 형태를 다른 걸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다라는 단어 대신에 높여야 되는 경우에 자시다가 아니라 위에 나오는 것처럼 시를 넣어서 이렇게 자시다의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아예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특수한 단어로. 주무신다. 이렇게. 자, 이때 이 주무시다라는 단어는 높임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단어로 기존의 단어를 바꿔서 높임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단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어 뒤에 조사가 오는데 이 조사를 깨서로 바꿔줘도 됩니다. 이런 거죠. 삼촌이가 아니라 삼촌께서라고 이렇게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한 조사를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높임이 실현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술의 주체에다가 님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님을 격후. 그래서 먼저 아버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어머님 이런 식으로 님자를 붙이는 경우도 높임의 대상임을 가르쳐주는 실현 방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체 높임 같은 경우도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주체 높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특수 어휘를 쓴다. 이거는 객체도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어 뒤에 깨서를 쓰는데 여기는 부사어겠죠. 왜냐하면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한 대상이 객체니까 이 부사어 뒤에 조사 깨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 당연히 여기도 이제 님자를 붙이는 방법도 역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냐 객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뭘 높이고 있는 문장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주체와 객체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주체는 문장의 주체가 즉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고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먼저 인지를 하신 뒤에 이 대상을 이런 방법으로 높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주체와 객체가 헷갈리는 일 없을 거예요. 근데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겹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가지고는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주체가 뭔지 객체가 뭔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실현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서술어 같은 경우는 있다가 있고 계시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많이 옛날에 문제로 나왔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가로쳐놓고 있으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둘 중에 뭘까요?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도 맞는 것 같고 계시다도 맞는 것 같고 헷갈려요 이런 경우들 많았었습니다.
있다와, 즉 있으시다와 계시다는 약간 의미가 쓰이는 상황이 다른데요. 계시다는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경우에 사용되고요. 있으시다는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뭔지를 좀 알아야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직접 높이는 거는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높여야 될 대상을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외출하신 게 할아버지니까 외출하시다, 누구를? 할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자, 간접 높임은요, 주체랑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할아버지는 밝으셔요. 뭐가? 귀가. 그럼 여기서 밝은 건 할아버지가 아니고 뭐예요? 귀입니다. 근데 밝으시다라고 시를 썼죠. 자, 이때 밝다는 귀를 높이는 거지만 이 귀는 누구의 귀입니까?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즉, 귀를 높이면 결국 이것은 간접적으로 누구를 높이는 것이냐? 할아버지를 높이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체랑 관련되어 있는 신체 부위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그것에 관련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도 높임의 실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건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민은 누구의 고민이에요? 할머니의 고민입니다.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높임이 실현되는 경우는 있으시다를 쓰고요. 직접적으로 그냥 할머니를 계시다, 누가?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경우는 계시다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있다, 있으시다와 계시다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지 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한 어휘 같은 걸 사용해서 주체 높임이 실현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보시고, 자, 객체 높임에서도 역시 특수 어휘가 실현된다는 거, 이런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수 어휘가 실현된다는 걸 가지고 주체냐 객체냐를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주체가 뭔지 객체가 뭔지를 일단 명확히 구별할 줄 아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시간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은 말 그대로 시제라고도 하는데요. 시제가 뭔지는 선생님이 여기 옆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딱 잘라서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속적인 시간을 딱딱 잘라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 있잖아요, 시계. 시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흘러가는 시간에다가 시간을 부여를 해서 지금은 몇 시 몇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딱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니까 시계라고 하는 걸 만든 거거든요. 시간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은 계속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정확히 딱딱 구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나눠서 부르는 거다. 이걸 시제라고 하고 이런 시간 표현을 하려면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가 되느냐? 그것이 발화시랑 사건시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말을 꺼낸 시점이고요.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꺼냈다. 그럼 이 말을 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장을 했어요. 그때 이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 이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일어났던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 구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시간 구별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내가 영수를 만났어요. 내가 지금 영수를 만나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현재죠. 자, 현재 만약에 내가 영수를 만났습니다. 영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영수한테 내가 어제 미영이랑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해요. 미영이랑 있었던 일을. 자, 그럼 이때 보세요. 지금 내가 영수랑 말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영수랑 말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지금 뭐냐? 발화시예요. 그럼 발화시는 지금 언제예요? 현재죠. 발화시는 현재입니다. 근데 내가 영수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내용, 즉 미영이랑 있었던 일, 이것은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럼 이거는 사건시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이게 바로 사건시예요. 그럼 사건시는 어제 일어난 거잖아. 근데 지금 발화는 언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발화시는 지금인데 그 말에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발화시는 지금인데 그 내용에 나오는 사건은 어제 일어난 사건이야. 즉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엔 뭐예요? 과거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영수랑 만나서 지금 있는 일을 얘기해요.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냐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럼 사건시랑 발화시가 일치하죠. 그러면 현재예요. 근데 자, 내가 지금 영수를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 내일 친구 집에 갈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즉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발화시는 지금이지만 사건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일이죠. 자,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뒤에 있으면 이건 미래입니다. 자, 이렇게 발화시랑 사건시를 가지고 우리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요 그림에 대한 내용을 말로 정리하면 요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만나서 말하는 이 말의 내용이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건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지금, 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하는 내용의 사건이 과거의 일인지 지금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구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딱딱 이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시를 딱딱딱 따져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딱딱 구별되면 이제 이걸 문장으로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문장으로 이것이 과거의 일이다, 미래의 일이다, 현재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도록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선어말 어미와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쓰고 있느냐? 과거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나 엇을 쓰고 있습니다. 먹다를 과거로 표현하려면 여러분들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잖아요. 가다 과거로 표현하면 갔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아시나 엇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엇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아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시 들어가서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먹었다, 엇을 쓰는데 뭐뭐 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엇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 차이점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만약에 먹었었다랑 먹었다랑 먹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 차이점이 뭐냐면 먹었다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좀 이제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엇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먹었었다 하는 말은 좀 더 먼 과거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엇이 두 번 쓰이는 경우는 조금 더 먼 과거를 표현해서 현재하고는 조금 그것이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줄 때 엇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상의 의미를 쓸 때 덜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의 일을 떠올려서 얘기할 때 좀 이제 회상의 의미로 덜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과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뭐뭐 했더라 이렇게 말하죠 보통 우리가. 현재는 는이나 니은을 씁니다. 먹는다, 간다 뭐 이런 말들. 미래는 get을 우리가 쓰고 있죠. 먹겠다, 가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요. 관형사라는 말은 뒤에 오는 체온을 수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미니까 어간 뒤에 붙어서 이 동사나 형용사를 뭐로 바꿔주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걸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먹다 하면은 우리가 그냥 동사잖아요. 근데 먹던 것 하면 이때 먹던은 뒤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동사였던 먹다가 먹던이라고 하면서 뒤에 오는 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로 바뀌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요게 붙어서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은 것 또는
먹는 것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먹은 것 하면 과거예요. 근데 먹는 것 하면 현재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하면 미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는 뭐 먹던 것 이렇게 하면 또 과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형용사는 예쁘던, 예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선어말 어미를 붙여서도 시간 표현이 가능하고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도 시간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옆에 조금 참고사항을 알아두시면 미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아까 get을 쓴다고 했습니다. get을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가 뭐뭐 하리라는 말로도 쓰이는 경우들이 가끔씩 한정적인 경우지만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오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기 내일이면 고향에 다다르리라 이런 식으로 뭐뭐 하리라 뭐뭐 하리라는 형태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도 좀 제한된 상황이긴 하지만 쓰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관형사,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할 것 이렇게 해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뭐뭐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좋을 것이다. 이것도 미래를 표현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간 표현에 대해서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능동과 피동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서로 이제 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자, 능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능동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능동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능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피동은 다른 대상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자, 그럼 이 얘기입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물었어요. 예를 볼게요. 예를. 그러면 개미가 주어지 않습니까? 개미가 무는 건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어를 코끼리로 바꿔버리면 코끼리는 문 게 아니죠. 뭐 한 거예요? 물리는 행동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개미에게. 자, 이렇게 능동과 피동의 차이점이 좀 이해 가시나요? 예를 가지고 이해해 보세요. 내가 물어버린 게 상대방을 주어로 바꿔버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물리는 행동을 당한 거잖아요. 자, 능동과 피동이 어떤 건지 차이점이 좀 이해 가시죠? 자, 예를 가지고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바꿔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걸 한번 보면은 일단 3번 여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어떻게 바꿔주는 게 가능하냐? 여기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라는 문장. 사냥꾼의 입장에선 토끼를 잡은 거예요. 능동적으로 한 거죠. 근데 토끼로 바꿔봐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원래 능동문에서의 목적이었던 것을 피동문에서는 뭘로 바꾸면 돼요? 주어로. 토끼가 이렇게 토끼가 그 다음에 사냥꾼 원래 문장 능동문에선 주어였죠. 이거를 뭘로 바꾸느냐? 부사어로 바꾸는 거예요. 사냥꾼에게 그 다음에 잡았다. 이게 원래 동사죠.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로? 뭐요? 히다 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능동문에서는 기본 형태가 이거였죠. 내가 잡은 거야. 그래서 잡았잖아요. 잡다 대신에 잡히다를 써주면 돼요.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동사를 피동사로 바꿔주면 돼요. 피동이니까 피동사로 바꿔주면 되는데 피동사를 바꾸는 방법 가운데 뭘 썼어요? 히를 넣었죠. 히를. 요 히를 우리가 피동 전미사라고 합니다. 피동으로 만들어주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갖다 쓰는 거예요. 뭐냐? 여기 능동사였던 것에 원래 능동사였던 거에다가 피동 전미사를 넣어주면 피동문이 돼요. 이렇게 바꿔주고. 자, 이때 여기 요 히 자리, 요 자리에 쓰일 수 있는 피동 전미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히 말고도 이나, 히나, 리나, 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석다, 석이다, 막다, 막히다, 풀다, 풀리다, 끊다, 끊기다 이렇게.
이렇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할 때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전미사만 붙이는 방법, 이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짧게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짧게 만드는 피동. 그래서 단형 피동이라고도 부릅니다. 단형. 짧게 만드는, 짧은 모양으로 단형, 짧게 만드는 피동이다라고 해서 단형 피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짧게 만드는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길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길게 만든다는 건 요 접미사를 쓰는 게 아니라 좀 긴 걸 붙여주는 거예요. 아나 어지다 또는 뭐뭐하게 되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죠. 나누다를 나누어지다. 이런 식으로 이루다를 이루어지다. 그리고 드러나다를 드러나게 되다. 이런 식으로 길게.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것들과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기 하나만 넣어줬을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훨씬 더 길이가 원래 단어보다 길게 바꾸고 있죠. 그래서 길게 바꾸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장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형. 길게 바꾼다. 그래서 장형. 긴 형태. 그래서 우리가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짧은 형태로 만드는 방법, 긴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짧게 만드는 방법은 전미사를 붙여주는 법, 길게 만드는 건 어지다, 아어지다나 또는 뭐뭐하게 되다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또는 뭐 아까 이 개 되다랑 좀 같이 가는 거기도 한데요. 일부 이제 명사 뒤에는 그냥 되다만 붙여도 된다는 거. 형성하다 또는 형성되다. 사용하다, 사용되다. 이해하셨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들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왜 능동문을 굳이 피동문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느냐?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행위의 주체를 감출 수 있습니다. 밑에 예문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새 문화재가 10% 훼손이 됐다. 훼손이 된 거예요. 원래는 훼손하다겠죠. 근데 훼손한 게 누군지가 문장에 드러나야 돼요. 근데 지금 예문은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재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면서 누가 그렇게 훼손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죠. 이렇게 행위에 이 행동을 한 주체가 주어가 누군지를 감추어서 표현할 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의 회피 차원에서도 쓰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안 들었는데 잘 안 들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책임을 조금 회피할 수 있겠죠. 이런 용도로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우리가 피동을 사용하면요 조금 더 내용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이것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내가 장마가 계속할 것 같다가 아니라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면 훨씬 더 어떤 객관적인 표현으로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동 표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피동문 쓸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능동이 피동으로 바뀔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보시면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이건 그냥 엄마가 단순하게 아기를 안아준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라고 표현하면 이걸 이렇게 바꿔줘 버리는 순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는 건 아기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안아준 것과 어떤 내가 가서 안기는 건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밑에 문장도 이제 보시면 포수 10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자, 이거는 의미가 중의적입니다. 이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봐봐요. 포수 10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이거는요. 포수 10명이 모두 함께 노력해서 딱 한 마리만 잡았다는 건지 아니면 각각 한 마리씩 잡았다는 건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능동문은 의미가 중의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피동문으로 바꿔주잖아요. 피동으로 바꾸면 토끼 한 마리가 포수 10마리, 토끼 한 마리가 포수 10명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거든요. 바꾸면. 그러면 이거는 이 중에서 딱 첫 번째 의미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의적이었던 문장이 피동문으로 바꾸면 의미가 한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문과 피동문 바뀔 때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피동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피동을 2번 사용해서 우리가 이중피동이라고 하는데요. 피동을 2개 사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 자, 이것은 환경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이거 보세요. 원래 기본형은 뭡니까? 보다죠. 근데 이 보다를 이제 피동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보이다. 그럼 되는 거예요. 보다, 보이다. 그럼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잡으세요. 보여지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다에 이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어지다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이어지다가 요 이어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예요? 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지다가 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 보여지다는 이도 쓰고 어지다도 쓰고, 그럼 아까 우리가 위에서 배웠잖아요. 이도 쓰고 여기 이도 쓰고 그 다음 뭐도 쓴 거예요? 어지다도 쓴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피동을 불필요하게 몇 번 쓴 겁니까? 2번 쓴 거잖아요. 이렇게 2번씩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써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져 있는, 열다죠. 기본형은 열다입니다. 그럼 잘 봐봐요. 기본형 열다인데 이 열다를 피동으로 만든 거예요. 열려진 거니까. 그럼 잘 보세요. 열다, 열리다 하면 끝난 거잖아요. 열리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또 뭘 쓴 거예요? 어지다를 또 썼죠. 여기다가. 그래서 열려지다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열려라고 하면 돼요. 열려있는 창문으로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걸 굳이 2번씩 이중으로 피동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동문 같은 경우에 혹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된 피동이 쓰이진 않았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문제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단형이랑 장형 피동이 아까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장에 따라서는요. 단형 피동으로 바꾼 거, 능동문을 피동으로 바꿀 때 문장에 따라서는요.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또는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가지고 능동문을 피동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장에 따라서는 단형은 되는데 장형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이런 예문을 찾아봐라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위에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단형인 경우는 이런 방법이, 장형인 경우엔 이런 방법이 쓰인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선생님이 설명해 줬으니까 요거대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만 여러분이 문장을 바꿔보시면 돼요. 바꿔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나오는 요 방법 있죠. 요 방법을 적용해서 바꿔봤더니 이 방법을 써도 바뀌고 이 방법을 써도 되는지 이걸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고 이건 되는구나, 이건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동문, 피동문을 공부하실 때는요. 능동인 문장을 피동으로 바꾸는 게 자유롭게 되실 수 있게 연습을 좀 몇 번 해두시는 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용 표현인데요. 자, 인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다가 내가 말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갖다 말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갖다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져다 말하는 건요. 말 그대로 상대방이 한 말이나 글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간접 인용은요. 상대방이 한 말을 간접적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때 간접적으로 갖다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말로 바꾸어서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인용은요. 예문을 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큰 따옴표를 갖다 쓰면서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가 한 말 그대로.
나는 몸이 아파라고 그가 말한 거죠.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이 안에 집어넣고 큰 따옴표로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뭐뭐라고 하는 조사를 갖다 씁니다. 근데 간접인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큰 따옴표를 없애야 돼요. 큰 따옴표를 없애면서 그는 나잖아요, 나. 근데 보세요. 이 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가 아니에요. 이때 나는 누구예요? 이 그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 나를요, 표현에 맞게 바꿔야 돼요. 그는 자기가, 이때 자기잖아요. 그죠? 그는 자기가 몸이 아파를 아프다라고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고입니다. 고를 갖다 쓴 거예요. 고를 아프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큰 따옴표를 제거하고요. 이 문장을 내가 지금 쓰는 문장에 맞게끔 바꿔줘야 돼요. 이게 간접인용입니다. 이렇게 직접인용을 간접인용으로 바꾸는 방법. 이걸 여러분들이 이 인용문에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 설명은 잘못 나온 설명이에요. 요거는 위에 피동문 설명인데 여기 잘못 들어갔습니다. 요건 지워주세요. 요건 지워주시고요. 요 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방법.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요 간접 인용에 사용하는 문장의 방식대로 맞게끔 고쳐줘야 되거든요. 이 고쳐주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간접 인용의 문장에 맞게끔 직접 인용 안에 있는 것들을 고쳐줘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는 예를 들면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큰 따옴표 찍고 그는 어제 내일 집에 갈게 라고 말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직접 인용이죠. 자, 이걸 간접 인용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는 어제 한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그는 어제 이 내일 이거 없애야 돼요. 이제 이거 큰 따옴표 다 없애고 그는 어제 내일. 그럼 잘 봐봐요. 어제의 내일은 언제예요?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죠. 그럼 지금 이 문장 간접 인용 바꾸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는 어제 오늘 집에 가겠다 라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 말했다.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오늘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직접 인용은 그가 한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하지만 간접 인용은 이 큰 따옴표를 제거해 주면서 지금 이 문장에 맞는 시제, 뭐 이런 말 표현, 높임 이런 대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던 문장을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치는 걸 적절하게 고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은 조사라고를 보통 많이 쓰는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죠? 그냥 하다를 써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들어! 하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이렇게 조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를, 이 경우에 그냥 동사 하다를 그냥 붙여버리는 경우죠. 이렇게 조사라고를 붙이는 게 아니라 동사 하다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이제 플러스로, 지식 플러스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걸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피동을 배웠잖아요. 피동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배워둬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동 표현이 있습니다. 사동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피동은 행동을 당하는 거였잖아요. 피동은 행동을 당하는 거였는데 사동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이 시키는 걸 사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동에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주동이라고 합니다. 즉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건 주동, 남에게 시키는 건 사동. 그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겠죠. 능동적으로 하는 거, 내가 직접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남에게 동작을 당하는 건 피동. 그 다음에 주어가 동작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주동.
우리가 주동적이다. 이거. 그 다음에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건 사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꾸는 방법은 피동문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동문도요. 짧게 바꾸는 방법 그리고 길게 바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짧게 바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미사 써주시면 돼요. 근데 쓸 수 있는 전미사가 더 많아요. 이희리기, 우구, 추까지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 여기도 전미사가 뭐가 있어요? 이희리기가 있죠. 그리고 아까 피동에서도 전미사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이희리기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문장을 주고 나서요. 이 문장은 피동문일까요? 사동문일까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전미사를 쓰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미가 달라요. 피동문은 행동을 당하는 거고요. 사동문은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당하다와 시키다의 차이점을 잘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방법 말고도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시키다를 붙이면 돼요. 왜냐하면 시키는 게 사동이니까 시키다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길게 바꾸는 방법으로 뭐뭐하게 하다를 붙여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피동사는 뭐뭐하게 되다였잖아요. 근데 이 사동문은 뭐뭐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키는 거니까. 뭐뭐하게 하다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주동문의 서술어가 뭐냐에 따라서 자동사인 경우랑 주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사와 타동사는 여러분 차이점 아시죠? 목적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요겁니다. 얼음이 녹다. 이거는 그냥 녹다. 뭐만 있으면 돼요. 주어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읽는다는 뭐가 필요해요? 뭐를 읽는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목적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가지고 나누는 건데, 자, 이렇게 원래 있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들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다 새롭게 주어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주어가. 보세요. 얼음이 녹아요. 자, 보면 바꿀 때 사동문 없는 주어가 생겨야 돼요. 철수가. 그 다음 원래 주어였던 건 뭘 바꿔야 돼요? 목적으로 바꿔야 돼요. 얼음을 그 다음 뭐예요? 녹다, 녹이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사동문이에요. 사동문이에요. 사동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동사를 바꾸는 경우는 여기는 원래 기존 문장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이 원래 기존에 있던 목적어가 그대로 목적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위의 문장은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목적어인 게 목적어로 들어갔다고. 그럼 원래 주어였던 거 뭘로 바꿔야 되냐? 원래 주어였던 건 다르게 여기서는 원래 주어였던 걸 부사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책을 읽는다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내가 그 다음 그에게 책을 읽는다, 읽히다. 히를 넣어줬죠. 읽히다. 이렇게 읽는다, 읽힌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히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가 있고요. 특이한 건 여기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전미사가 연속되어 있는 이 우의 형태가 이랑 우가 같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중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중이라고 잘못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랑 우 두 개가 붙였지만 이거는 그래야지만 사동이 형성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이중으로 붙은 이것을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보세요. 서다, 서이다 이런 말이 안 돼요. 그죠? 서이 우다 이렇게 가야 요 서랑 이가 합쳐져서 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우다. 자다도 똑같죠. 자다도 자이 우다가 돼서 요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우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이하게 이랑 우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두 개가 들어갔다고 선생님 이거 이중 아닌가요? 이중은 잘못된 거라고 아까 피동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못된 사동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자동사는 특수한 몇몇 자동사는 이랑 우 두 개가 있어야지 사동사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사동 표현이 아니라 특수한 사동이 실현되는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뭐하게 하다가 붙은 경우는 밑에 나온 것처럼 역시 이것도 똑같이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원래 주어였던 거를 부사어로 바꾸고 목적어 그대로 목적어로 갖다 쓰고
입다 대신에 긴 사동을 실현하는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입히다가 아니라 입히다도 가능해요. 근데 입히다보다 입게 하다 이렇게 실현을 시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동 표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소단원이죠.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은 싹 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쭉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수업한 내용을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길 바라고요.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과서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 336쪽입니다. 교과서 336쪽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 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 겸 총정리하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한 내용을 좀 예문을 많이 보면서 정리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교과서를 한번 미리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다음 시간에 교과서 가지고 선생님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소단원을 마무리할 건데요.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 안에도 역시 똑같이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근데 그 표현들 밑에 그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확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들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학습활동이 있습니다. 그 학습활동에도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싹 다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선생님하고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점검, 확인,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과제로 내준 오늘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들을 선생님하고 정답을 맞춰가면서 내가 제대로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했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소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필기할 거 있으면 정리들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